지금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공장을 더 이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안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눈에 띄는 물가 무슨 거시적인 문제 그런 거 튀는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그걸 정치인들은 민생이라고 미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한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1960년대부터 30년간 10%대 이제 유례없는 성장을 좀 겪으면서 이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이런 관심이 집중된 이유 좀 뭐가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한국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경제 규모가 인구 5천만 정도 되는 나라가 이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한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외국의 언론뿐만이 아니고 경제학자들도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시대의 어떤 그 개발 정책이 성공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런 평가도 좀 많은데요. 이런 유례없는 성장을 하게 된 배경은 또 뭘까요? 우리가 이제 ODA를 하면서 개도국들 가서 이렇게 한국 성장에 대해서 강의들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도국의 공무원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뭐 수출 진흥회의를 주재하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떤 특혜를 기업들에게 줬고 이런 이야기 쭉 해요. 그러면은 개도국 공무원들이 우리도 그러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면은 한국 강사들이 답을 못해요. 그때는 그랬는데 우리가 왜 성장했는지 이유를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년간 공부를 했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박정희 개발 체제라는 게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장 실패 문제, 시장 부재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거죠. 60년대, 70년대에 사실 국내에 자본 축적은 없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신인도는 낮았어요. 그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기업들이 직접 빌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금융 중개 기능을 대신하게 된 거죠. 차관을 빌려오거나 산업은행을 통해서 보증을 해서 돈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돈 빌려온 걸 가지고서 기업들에게 산업정책 목표를 주면서 나눠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을 결합해서 굉장히 강력한 정부 주도 정책을 하게 된 거고요. 이런 정부의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이 금융시장이 발전 안 된 시장의 부재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LG그룹의 구자경 회장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 회사도 만들었다. 수직 계열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수출 또는 이제 목표에 대해서 가름마 타주기라고 하죠. 기산업하시오 당신은 자동차, 전자 이렇게 해주는데 그리고 나서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게 이제 특혜를 주는 정책을 쓴 건데 그러려고 보니까 중간재 산업이 발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재 산업에 공장을 직접 계열사를 만들어서 이른바 수직 계열화하면서 이게 이제 재벌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발점이 됐죠. 근데 이 초기에 수직 계열화라는 것이 중간재 시장의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 추격형 경제에 굉장히 적중했다는 거예요. 모방을 통한 추격형 경제. 가용한 자원을 목표에 투입을 빨리 해서 빨리빨리 쫓아가는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가 이때 생겼다고 사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군대식 커맨드 앤 컨트롤이죠. 명령을 주고 통제를 하고 잘하면 보상을 하고 못하면 처벌하는 식의 이런 정책들이 자원을 모빌라이즈해서 빨리빨리 모방해서 쫓아가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가 이제 보상체계인데 박정희 개발 체계에서는 수출 잘하는 기업에게 보상을 줬어요. 많은 개도기 국가들과 박정희 개발 체제의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필리핀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르코스가 1970년대에 박정희 개발 체제를 모방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박정희가 했던 걸 따라하거든요.
그런데 필리핀은 성공을 못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고 있을 때 필리핀 학자들하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르코스는 특혜를 친인척하고 친구한테 줬다고. 그걸 우리가 크로니 캐피털리즘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때문에 크로니 캐피털리즘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이 관계에 의한 자본주의라는 말이죠. 근데 박정희 같은 경우에 친인척 친구가 아니고 수출 잘하는 기업에게 특혜를 다 몰아줬어요. 근데 수출 잘하는 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친경쟁적이고 친시장적인 보상 체계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잘하고 특혜를 받고 커지려고 하는 기업들은 점점 더 경쟁적이고 더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또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가 일어나는 거죠. 경공업에서 단순 중화공업, 그리고 자본 축약적, 그리고 기술 축약적, R&D 축약적, 이런 식의 진화가 97년 이 정도 2000년 초까지 계속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개발 체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딱 들어봐도 뭐 그 당시 우리나라에 적합한 룰 세팅을 잘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어쩐지 이게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걸림돌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좀 박정희 많은 개발 것 같아요. 체제가 성공을 했는데 왜 지금 작동 안 하느냐라는 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경제가 발전해서 그래요. 저개발 상태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개발 체제였는데 그 결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 체제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작동이 안 되는 개발 체제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1990년쯤 돼서 일본 개발 체제, 내셔널 챔피언을 키우는 그런 체제가 작동이 안 되기 시작했지만 지금도 못 바꾸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사실 한 2000년대 97년 경제위기 오기 전까지 작동이 됐다가 그게 이제 안 되면서 위기가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 2000년대 바꿔야 되는데 중국 특수라든지 ICT 특수 때문에 너무 좋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거품들이 꺼져서 한국 경제 위기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2011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2011년부터라도 바꾸려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혁신경제, 창조경제 말만 했지 과거 그대로 방식을 지금 따라하고 있다. 그게 이제 위기들이 오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장 부재 문제라는 게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발전하고 중간재 시장 발전했는데 여기에 정부가 관치금융으로 개입하고 여기에 재벌들이 과도한 수직 계열화 하청을 전속 계약으로 하고 그리고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이 부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커지고 긍정적인 효과는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추격형 모방 경제에서 혁신 경제로 가야 되죠. 추격형 모방 전략이 혁신 경제하고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은 혁신 경제에서는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라. 거기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고 얼마나 빨리 할지 문제였어요. 근데 혁신형 경제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정부는 뭐냐면 지금도 발굴 육성을 하려고요. 근데 발굴 육성 산업 정책 이름으로 과거는 했고 지금은 R&D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발굴 육성을 하겠다고요. 육성 정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R&D 이번에 뭐 예산 깎은 것 때문에 크게 한번 난리를 쳤는데 사실 R&D 지출 우리나라 같이 많이 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기간 동안에 GDP 대비 R&D 지출이 미국이나 서유럽보다 훨씬 높았어요. 만약에 정부가 R&D 지출을 많이 해서 성장을 하면은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그런데 R&D 지출 많이 해도 안 되느냐? 관료가 어떤 R&D 자금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돈을 받고 싶어하는 기업가가 가서 이것 때문에 이런 거 하면 대박 칠 것 같으니까 지원을 좀 받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관료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근데 꺼림칙해요. 그 말만 듣고 주기에. 그건 뭐냐면 뭔가 확실한 근거를 가져오라 그래요. 확실한 근거가 뭐냐? 기술이에요.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라고 하면 돈을 줘요.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는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이 지금 남아도는 거예요. 그 정부 출연기관에서 특허 출연한 거에 70%가 10년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장롱 특허예요.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장을 바라보고 혁신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금 받는 걸 바라보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신할 사람들을 다 혁신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나무를 썩게 하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박정희 개발제조 수출자라는 기업에게 보상 체계를 줬는데 박정희가 내세웠던 정치적 레지티머시는 경제 발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출 잘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해서 성장을 해서 내가 레지티머시를 획득하겠다는 동기가 있었죠.
그런데 정부주도 재벌 중심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엘리트, 사실상의 파워 엘리트들이 관료에서 사실 재벌로 옮겨가는 거죠. 재벌로 옮겨가다 보니까 한국에 그러면 재벌이 지금은 파워 엘리트가 되는데 정부주도 재벌 중심의 이 전략, 발전 전략, 그리고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쭉 성장을 한 이 산업 구조, 이것들을 바꿀 요인이 과연 있느냐? 고도화에 대한 요인,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행에 대한 요인들을 우리 재벌들이 갖고 있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이해상충이 생겨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행이 안 되는 혁신 경제로 전환하고 해야 되고 탄소 중립 생각하면 더더구나 녹색 전환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한국 사회의 파워 엘리트의 이해가 그런 전환과 상충되는 지점에 지금 왔다는 거죠. 교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 우리나라가 헤쳐나가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산업군에서 이제 탄소 중립 그리고 디지털 전환, 혁신 이런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좀 쇠퇴하거나 일자리가 조금 없어지는 이런 산업군과 시장은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중국에 의해서 제조업 대체 현상이나 탄소 중립이나 아리백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저는 포스코에서 철강하는 산업 거의 미래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강 쪽이요? 철강은 거의 쇠퇴할 것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조선도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계류도 고급 기계류 아닌 이상은 고도화 안 되면은 잡힐 거고요. 사실 우리 중화학공업 중심 산업 중에서 반도체하고 이제 자동차 배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배터리 부분, 전기차 부분 지금 핵심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을 제외하고 기계류의 고도화된 기계류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10대 중화공업 산업 거의 다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철강소라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포스코는 범용재를 만들어요. 어디나 쓰이는 강판을 만드는데 효율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살리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잘했던 게 규모의 경제죠. 그 규모의 경제로 생산을 잘했다는 말은 뭐냐면 시설 설비 투자를 하고 그 설비 투자를 통해서 또 하청들 단가 우려주식을 해서 단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정 혁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혁신을 하는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왔고 그걸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데 그게 이제 한계에 도달을 했다는 거죠. 중국이 쫓아오고. 포스코 같은 경우엔 중국이 쫓아오는 문제 더하기 뭐가 있냐면은 탄소 중립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나 미국은 철강소들이 전기 고로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특수재를 주로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특수재 거의 못 만들어요. 대부분 특수재는 수입을 합니다. 일본이나 유럽에서. 지금 만드는 건 범용재인데 이게 지금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전기 고로를 쓰는 게 아니고 철광석을 가지고 와서 그 떼어가지고 이렇게 고로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철광석에는 산소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산소를 떼내기 위해서 C를 집어넣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CO2로 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전체 산업의 한 40%가 돼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게 불가능해질 거예요. 하면은 유럽부터 시작해서 그 차액만큼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니까 경쟁력이 없어질 건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수소환원 제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수소환원 제철은 뭐냐면은 탄소가 붙어 있는 거를 C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H를 넣어서 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죠.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지금처럼. 그런데 수소의 문제점은 뭐냐면 가볍기 때문에 큰 용광로를 해가지고 하는 철강 제철에서 가능하냐라는 건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그 탄소 중립을 만족하려면은 이 수소가 그린 수소여야 돼요. 이 그린 수소는 뭐냐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2050 탄소 중립 계획에도 돼 있는 게 뭐냐면은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80%를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액화시켜서 가지고 와서 다시 풀어서 그래서 포스코에서 하이렉스라고 하는 수소환원 제철을 한다는 게 목표예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어디서 수입할 거냐? 호주나 사우디에서 수입해요. 호주나 사우디에서 수소환원 제철소를 만드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어느 거를 따져보더라도 저는 포스코가 서바이브하기 어렵다. 과거 이제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왔고 그 우리나라에 넘어온 이런 산업군이 이제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현상을 맞이할 것 같은데요. 이런 변화하는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산업 전환을 해야 되죠. 산업 전환. 우리가 중국에게 대체되기 시작하는 사양 산업들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서바이브하기 어려운 산업들은 도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산업들에 묶여 있는 자본과 인력들이 새로운 것으로 가도록 해주는 그런 출구를 열어주는 게 산업 전환의 기본 아이디어고요. 상품을 고도화시켜야 돼요. 중간재 산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거의 전속 계약 관계에 있다 보니까 단가 우려축이 일어나죠. 거기에다 기술 탈취 일어나니까 중간재 산업이 발전을 못해요. 우리가 유니콘들이 꽤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 유니콘 나오는 분야는 다 B2C예요. 비즈니스 투 컨슈머. 그러니까 B2B 중간재 산업에서는 유니콘이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비중이 우리나라의 반도 안 되는 한 40%, 30-40%밖에 안 돼요. GDP에서. 그런데 미국에서 유니콘의 반 이상이 B2B예요. 그러니까 B2B에서 얼마나 혁신이 막혀 있느냐. 그러니까 혁신이 되려면 기회와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속계약 관계에 있으니까 도전할 기업들에게 기회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은 기술 탈취 당하니까 유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관계, 전속계약 관계를 깨줄 수 있는, 그러려면은 우리 재벌들 경제력 집중 상태에서 조그만 자본으로 계열사 자꾸 늘려서 거의 우리 4대 재벌, 10대 재벌이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출자 단계 같은 규제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유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경쟁이 일어나면서 중간재 산업의 전속계약 관계가 풀리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풀리고 났을 때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전기료 같은 것도 현실화시켜야 되죠. 그러면서 그린 산업, 전기를 덜 쓰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산업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산업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아리백을 못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공장을 더 이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안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저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사우디의 네옴시티 2030년까지 뭐 더 라인이라고 해서 170km인가요? 그 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나온 거는 뭐냐면은 2.4km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상 날라갔죠, 계획이. 용인 클러스터는 저는 제2의 네옴시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인에 지금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한 300조 투자하겠다고 그랬죠. 전기가 2050년까지 10기가와트를 쓴다고 했어요. 2030년까지 0.4기가와트 계획인데 그거조차 지금 LNG 발전을 하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50년 되면 수소 발전을 한다고 그래요. 수소 발전은 가장 비싼 발전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빙성이 있는 계획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나머지 2030년에서 50년, 20년 동안에 대부분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전력 공급 계획이 없어요. 반도체 그 글로벌 서프라이망에서 아리백을 안 하면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네덜란드 장비업체의 ASLM 같은 경우에 2040년까지 아리백을 안 하면 장비를 안 팔겠다 그래요. 그럼 최첨단 장비를 2040년부터는 아리백을 못하는 공장은 살 수가 없어요. 용인에 아리백 계획 전혀 없어요. 전력 공급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2040년에서 50년 동안에 짓겠다는 거를 짓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반도체를 많이 사는 뭐 예를 들어서 데일 테크놀로지스 같은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데가 2030년 40년까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아리백을 하거나 또는 50%는 아리백으로 받겠다고 지금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팔 수도 없고 장비도 없게 되는 게 2030년부터 40년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계속 주장하는 게 동남권에 그 아리백 클러스터를 만들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배터리 회사 같은 회사들한테 우선적으로 이 재생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해상 풍력도 하고 태양광도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PPA로 살 수 있게 하고 전력망도 우리가 그런 분산형으로 바꿔야 되죠. 그런 종합적인 걸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은 2030년, 40년 가서 너무 늦어요.
대만의 TSMC는 대만에서 아리백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어떻게 했냐면은 재생에너지 20년 장기 구매 계약을 맺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으로부터 매년 한 2만 기가와트씩 정도를 사겠다 그랬고, 대만 해협에 짓고 있는 덴마크계 해상 풍력 발전이 있거든요. 그거를 1만 기가와트 시설을 사겠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대만에 짓는 공장에 태양광 패널들을 다 달아서 발전을 얼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30년까지 대만에 있는 TSMC 공장의 60%가 재생에너지 쓰고 2040년까지 대만의 TSMC 공장 아리백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세웠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전력 계약을 맺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종합적인 글로벌하게 시설 투자를 어떻게 하고 국내에서 아리백을 어떻게 할 건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최첨단 공장은 미국에서 짓겠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는 사실 산업 공동화 일어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에너지 믹스하고 녹색 산업 정책이라는 거 믹스를 통해서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한국에서 유치하게 아리백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 그리고 산업의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 개혁을 하는 거, 경제력 집중 완화시키는 게 핵심 내용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시점, 그래 되면 너무 늦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말 중요한 건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논의가 안 되고 뭐 가계부채가 어쩌다는 물가가 어쩌다는 이런 이야기, 그거 중요 안 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민생의 이름으로 정치인들은 이야기해요. 그 뭐냐면 눈앞에 닥치는 것만 민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버려뒀다가 정말 닥치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 그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죠.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겨우 이야기한 게 저출산 문제예요. 저출산 일어나는 거 30년 동안 분석을 한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 결과에 의하면 85%가 결혼을 안 해서라는 거예요. 15%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적게 낳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왜 결혼을 안 하는가 착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KDI 같은 데서 서웨이 하면은 경쟁이 너무 세서 이렇게 나와요. 왜 경쟁이 너무 세다고 젊은 사람들이 느끼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구조에서 와요. 조기퇴직 당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 가서 노인빈곤 빠지는 거 빤히 보이니 전문직, 그 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대기업 이런 데만 가려고 하니까 경쟁이 세죠. 취업이 늦어지죠. 결혼하는 거 35세쯤 돼요. 그때쯤 돼서 맞벌이를 원해요. 교육비 비싸죠. 네. 주거비 비싸죠. 그러면 여자분들이, 그때 커리어 있는 여자분들이 결혼할 생각 안 하는 분이 많아져요. 네. 내가 굳이 왜? 그거를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걸 바꿔주는 문제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제 구조를 바꿔주는 문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도 경제 구조에서 사실 크게 나오는 거고, 이 경제 구조를 지금 내버려 뒀으면 이제 사회 문제는 더 악화될, 정말 비셔스 사이클에 들어가는, 정말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상황들이 벌쳐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이슈를 만들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언론들도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자각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좀 질문 드리고 싶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우리가 젊은 세대가 결국 우리나라 성장의 동력이 될 것 같은데, 저출산이 일어나는 이유가 결국에는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거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고,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산업 재편이라든지 경제 구조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요인을 좀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런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어떤 기회를 좀 주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있다면 뭐가 이제 있을까요? 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혁을 해야죠. 개혁.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렵다라는 거,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때를 놓친 건 아니다. 이런 개혁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생애 라이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가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하자. 그런 정책적인 신뢰를 줄 수 있어야지 젊은이들이 희망이 생기죠. 사실 한국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비즈니스 하시는 한 30, 40대 분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민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네. 각자 도생을 생각해요.
제가 사회를 바꾸는 건 너무 바꿔 힘드니까. 어렵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민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냐고. 미국에 그렇게 그냥 이민 가면 하층민이라고. 그리고 본국이 뭐 어려우면은 더 대접 못 받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민에 대한 이민자들에 대해서 인식이나 태도도 훨씬 옛날보다 나쁘다고. 우리 사회가 나빠지지 않도록 연대해서 바꿀 생각을 하는 게 더 낫다. 근데 정말 그게 필요해요. 젊은 분들이 각자 도생 생각하고 그냥 연대해서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성세대 잘못이 큽니다만 그렇지만 젊은 세대도 그렇다면 스스로가 자기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랜드 비전을 가지고서 같이 하고 그러면 이룰 수 있다는 거 참여를 해야죠. 사실은 뭐 노인 빈곤이나 젊은이 문제가 아주 떨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눈에 띄는 물가 무슨 거시적인 문제 그런 거 튀는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그걸 정치인들은 민생이라고 미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근본적이고 미래 세대의 정말 민생이 될 문제들 같은 거는 지금 제대로 안 다루고 있는데 좀 걱정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조금 더 부국강병할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도 같습니다. 또 한국 부동산 현재 어떻게 평가 좀 하고 계세요? 이제 고금리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좀 부동산이 한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